오늘 당신의 피로는 물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물기를 잡아줄 염도가 모자라서일지 모릅니다. 새벽 5시 버스 종점에 불이 켜집니다. 은퇴한 목수는 정류장 벤치에 앉아 손을 바라봐요. 떨림이 멈추지 않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죠. 커피를 2잔이나 비워도 무기력은 가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장만 두근거릴 뿐이에요.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납니다. 종아리가 돌처럼 굳어지는 그 순간 그는 소리를 지르다 이불을 걷어찹니다. 병원에 갈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난번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혈압도 정상, 혈당도 괜찮았죠. 의사는 물을 더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물 2리터를 억지로 들이켰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화장실만 자주 가게 됐습니다. 피로는 그대로였죠. 목수는 병명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멈춘 흐름이요. 우리 몸의 강줄기, 혈액과 체액이 충분히 돌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의 양은 충분한데 왜 몸은 메마를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물을 붙잡아 흐르게 할 기준점이 없었던 거죠. 그 기준점이 바로 염도입니다. 우리는 소금을 두려워하도록 배웠습니다. 고혈압의 주범, 심장병의 원인이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과하면 해롭죠. 하지만 모자라도 문제가 생깁니다. 몸은 물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물을 제자리에 머물게 하고 세포 안팎으로 신호를 전달하고 근육을 수축시키려면 적정한 염도가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은 짜지만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민물은 맑지만 오래 고이면 썩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짠맛은 물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흐름을 만들고 순환을 지속시키고 멈춘 것들을 다시 움직이게 하죠. 목수는 손을 펴고 오므리며 생각합니다. 이 떨림이 단순히 나이 탓일까요? 아니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까요? 그는 오늘부터 다르게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물이 머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기로요. 작은 변화가 큰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병원은 오래전부터 염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뭘까요? 최신 장비도 신기한 약도 아닙니다.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긴 액체예요. 생리식염액이죠. 0.9%, 정확히는 물 100ml에 소금 0.9g입니다. 이 농도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피의 염도와 거의 같기 때문이죠. 의학에서는 이걸 등장액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농도라는 뜻이에요. 몸에 주입해도 세포가 놀라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에게 가장 먼저 하는 처치가 뭘까요? 링거입니다. 바로 이 생리식염액을 혈관에 넣어주는 거예요. 탈수로 쓰러진 사람, 출혈이 심한 사람, 쇼크 상태의 환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 필요한 건 물이 아니라 적정 농도의 소금물이에요. 왜 그럴까요? 순수한 물을 혈관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적혈구가 터집니다. 삼투압 때문이죠.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데 순수한 물은 농도가 0이니까 세포 안으로 물이 마구 들어가요. 세포는 부풀다가 결국 터지고 맙니다. 반대로 농도가 너무 높아도 문제입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되는 이유죠. 3.5%나 되는 바닷물을 마시면 오히려 세포에서 물이 빠져나갑니다. 갈증이 더 심해지고 신장은 과부하가 걸려요. 결국 탈수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0.9%가 중요합니다. 이 농도에서 몸은 균형을 찾아요. 물은 제자리를 지키고 세포는 안정을 유지하고 혈액은 제대로 흐릅니다.
흐름을 일으키는 신호, 신경과 근육의 작동, 삼투의 질서 모두 이 적정 염도에서 시작되죠. 우리는 평소에 소금이 해롭다는 말만 듣습니다. 맞아요. 과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살리는 것도 소금물입니다. 역설이죠. 일상에서는 경계하지만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 이게 염도의 이중성입니다. 병원은 이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알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이죠.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건 물만이 아니라 물을 생명으로 만드는 적정한 짠맛이라는 걸요. 몸은 말을 합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분명하게요. 자주 어지럽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핑 도는 느낌, 계단을 오를 때 갑자기 앞이 흐려지는 순간 말이죠. 이건 단순한 빈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혈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혈액 속 염도가 부족하면 혈관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습니다. 잠은 어떤가요? 깊이 자지 못하고 자꾸 깹니다. 새벽 2, 3시에 눈이 떠져서 다시 잠들기 어려워요. 이것도 신호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무너지면 신경세포는 안정을 잃습니다. 수면 리듬이 깨지는 건 당연한 결과예요. 땀은 어떤가요? 여름에도 땀이 잘 안 나거나 반대로 조금만 움직여도 비 오듯 쏟아집니다. 눈물도 마찬가지죠. 예전엔 쉽게 울었는데 이젠 눈이 메말라요. 아니면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요. 체액의 조절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염도가 기준점을 잃었기 때문이죠. 물을 억지로 많이 마셔봤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하루 2리터를 마시라고 했으니까요. 처음 며칠은 좋은 것 같았어요. 뭔가 하는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이내 화장실만 자주 가게 됐습니다. 물을 마셔도 목은 여전히 마르고 피부는 당깁니다. 개운함은 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물이 머물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리병에 풍선을 넣고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풍선은 잠깐 부풀다가 이내 김이 빠집니다. 물은 유리병 바닥에 고일 뿐이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세포 안팎의 농도 차이가 없으면 물은 그냥 지나갑니다. 흐름은 잠깐이고 피곤은 더 깊어지죠. 근육 격려는 또 어떤가요? 밤에 종아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른 적 있나요? 발가락이 뒤틀리며 아픈 그 순간요. 칼슘과 마그네슘도 중요하지만 나트륨도 필수입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려면 전기 신호가 필요해요. 그 신호를 만드는 게 바로 염도 차이죠. 두통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관자놀이가 지끈거리고 뒷머리가 무겁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금방 다시 아파요. 탈수성 두통일 수 있습니다. 뇌 주변 체액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거죠. 물만 마셔서는 해결되지 않아요. 체액을 붙잡아줄 염도가 필요합니다.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신호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흐름이 멈췄다고, 농도가 맞지 않는다고요. 이제 귀 기울일 시간입니다. 염도는 단순히 짠맛이 아닙니다. 짜내는 힘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도시를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물이 집집마다 들어오고 더러운 물은 하수구로 빠져나갑니다. 이 순환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악취가 나고 병이 퍼지죠. 도시가 죽는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한 혈액이 세포로 들어가고 노폐물은 혈관을 타고 나와야 합니다. 이 흐름을 만드는 게 염도죠. 적정한 염도는 삼투압을 만들어요. 압력 차이가 생기면 물은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고인 곳에서 필요한 곳으로, 더러운 곳에서 깨끗한 곳으로요.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압니다. 메마른 땅에 물만 뿌리면 어떻게 되는지요.
금세 말라버립니다. 흙이 물을 머금지 못해요. 하지만 미량의 미네랄이 섞이면 달라집니다. 수분은 오래 머물고 뿌리는 깊이 내립니다. 작물이 자라죠. 몸도 똑같습니다. 염도는 물을 붙잡아요.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농도 차이를 만들면 물은 제자리를 지킵니다. 그 물은 산소를 싣고 영양분을 배달하고 체온을 조절해요. 노폐물을 실어 나르고 독소를 희석시키고 새로운 세포가 자랄 공간을 마련하죠. 열기를 식히는 것도 염도의 역할입니다. 운동하면 땀이 나죠. 그 땀이 증발하면서 몸은 식습니다. 그런데 땀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요? 물과 소금이에요.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왜 기운이 빠질까요? 물만 빠진 게 아니라 염도도 함께 나갔기 때문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경기 중에 마시는 게 뭘까요? 순수한 물이 아닙니다. 전해질 음료죠.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런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물만 마시면 오히려 전하투륨 혈증에 걸릴 수 있어요. 생명이 위험해지죠. 염증도 생각해 봅시다. 무릎이 붓고 관절이 아픕니다. 염증이 생긴 거죠. 몸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면역세포를 보냅니다. 그 면역세포가 이동하려면 혈류가 원활해야 해요. 혈류를 만드는 건 심장만이 아닙니다. 혈관의 수축과 이완, 그리고 적정한 혈액 농도가 필요하죠. 부종을 생각해 보세요. 발목이 붓고 손가락이 뻣뻣합니다. 물이 고인 거예요. 왜 고일까요? 농도 불균형 때문입니다. 혈관 안팎의 염도 차이가 무너지면 물은 혈관 밖으로 새어나갑니다. 조직 사이에 고이면서 부종이 생기죠. 염도는 그래서 문지기입니다. 필요한 건 드리고 불필요한 건 내보내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 몸은 혼란에 빠집니다. 피로가 쌓이고 염증이 생기고 회복이 더뎌지죠. 반대로 질서가 잡히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흐름이 복구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안고 삽니다. 짐이 늘어나죠. 물리적인 짐만이 아닙니다. 미련, 스트레스, 오래된 염증이요. 젊었을 때는 쉽게 털어냈던 것들이 이제는 몸에 달라붙습니다. 근육은 굳고 혈관은 좁아지고 관절은 빼걱거려요. 유리벽을 생각해 보세요. 새 유리는 투명합니다. 빛이 잘 통과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쌓이고 기름때가 끼고 흐릿해집니다. 빛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몸의 혈관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탄력 있고 깨끗했지만 이제는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혈전이 생기고 딱딱해지죠.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힘으로 부수는 건 답이 아닙니다. 고압 청소기로 유리창을 닦으면 깨져버려요. 필요한 건 압력 차이입니다. 부드럽지만 지속적인 흐름이요. 염도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농도 차이를 만들어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도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막힌 하수구를 뚫을 때 어떻게 하나요? 강한 화학약품을 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프까지 상할 수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은 따뜻한 물에 약간의 세제를 섞어서 천천히 흘려보내는 겁니다. 압력이 아니라 흐름으로 해결하는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 약으로 혈압을 강제로 낮출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흐름이 개선되지 않으면 약을 끊는 순간 다시 올라갑니다. 필요한 건 혈관 안팎의 균형이에요. 그 균형을 만드는 게 적정한 염도죠. 염증은 불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어깨가 결립니다. 만성 염증이 있는 거죠. 불을 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찬물을 끼얹는 건 일시적입니다. 진짜 필요한 건 연료를 차단하는 거예요. 염증의 연료는 정체된 혈액입니다.
산소가 부족하고 노폐물이 쌓인 혈액이죠. 이 정체를 풀려면 순환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혈액이 들어오고 오래된 혈액이 나가야 해요. 그 흐름을 만드는 게 염도입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수축되는 리듬, 세포막을 통과하는 산소와 영양분, 림프관으로 빠져나가는 노폐물, 모두 적정 농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안팎의 균형이 맞춰지면 고여있던 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움직여요.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이죠. 염증 부위로 신선한 혈액이 흘러들고 면역세포가 도착하고 치유가 시작됩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이에요. 단지 우리가 그 조건을 만들어줘야 할 뿐이죠. 염증은 불이고 회복은 물입니다. 하지만 아무 물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온도와 농도가 맞아야 합니다. 목이 칼칼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찬물을 벌컥 마시면 어떤가요? 순간 시원하지만 목은 더 따가워집니다. 기도가 수축하고 점막이 자극받죠. 반대로 미지근한 국물 한 그릇을 천천히 마시면 어떤가요? 목이 열리는 느낌이 듭니다. 가래가 풀리고 호흡이 편해지죠. 왜 그럴까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에서 체액은 가장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적당한 염도까지 더해지면 면역세포가 방향을 되찾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따뜻한 소금물로 각을 했어요. 배탈이 나면 미역국에 소금을 넣어 먹었죠. 몸살이 나면 죽에 새우젓을 곁들였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온도와 염도의 조합이 회복을 돕는다는 걸 경험으로 알았던 거죠. 현대의학도 이를 인정합니다. 수술 후 환자에게 뭘 먹일까요? 미음부터 시작해요. 물과 쌀 그리고 약간의 소금. 소화기관이 적응하도록 천천히 농도를 높여갑니다. 갑자기 진한 음식을 주면 오히려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중요한 건 과장된 영웅담이 아닙니다. 작은 일상의 조율이에요. 과한 단맛보다 국물의 깊이가 낫습니다. 설탕이 든 음료는 순간 기운을 줘도 금방 떨어뜨려요. 혈당이 급등했다가 급락하기 때문이죠. 반면 된장찌개 한 그릇은 오래 지속됩니다. 단백질과 미네랄, 그리고 적당한 염도가 안정적인 에너지를 주기 때문이에요. 무작정 금기보다 나에게 맞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국물을 진하게 먹어도 괜찮아요. 땀을 많이 흘리거나 활동량이 많거나 혈압이 낮은 사람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싱겁게 먹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부종이 있거나 혈압이 높은 사람이요.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계절에 따라 달라지고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고 나이에 따라 달라져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렸다면 조금 짜게 먹어도 됩니다. 겨울에 활동량이 적다면 싱겁게 먹는 게 나아요. 감기에 걸렸다면 따뜻한 국물이 좋지만 염증이 심하다면 맵거나 자극적인 건 피해야 하죠.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목마름이 있죠. 하지만 단순한 목마름이 아닙니다. 목적 있는 목마름이에요. 어떤 날은 물이 당기고 어떤 날은 국물이 당깁니다. 어떤 날은 김치가 먹고 싶고 어떤 날은 과일이 좋아요. 이 신호를 무시하면 몸은 균형을 잃습니다. 신호를 따르면 자연스럽게 조율되죠. 염도는 고립된 답이 아닙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물과 숨과 곡물과 휴식과 함께여야 비로소 답이 됩니다.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만 있으면 바다가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강에서 담수가 흘러들어와야 해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 거기서 생명이 폭발합니다. 하구를 가본 적 있나요? 새들이 모이고 물고기가 뛰고 식물이 무성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가 만나면서
완벽한 농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너무 짜지도 너무 싱겁지도 않은 그 지점에서 생명은 번성하죠.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염도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도 충분해야 하고, 호흡도 깊어야 하고, 영양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운동으로 순환을 돕고, 휴식으로 회복을 주고,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하죠. 하루는 그렇게 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요. 위장을 깨우는 거죠. 아침 식사에는 된장국이나 미역국 한 그릇, 적당한 짠맛으로 염도를 보충합니다. 점심 후에는 짧게라도 걸어요. 소화를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죠. 오후 간식은 단 것보다 견과류가 좋습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이 들어있어요. 저녁은 너무 짜거나 맵지 않게 소화하기 편한 음식으로요. 잠들기 전에는 긴장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깊은 호흡으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합니다. 계절도 고려해야 해요. 여름에는 땀으로 염분이 빠져나가니 조금 더 보충해야 합니다. 수박에 소금 살짝 뿌려 먹는 게 이치에 맞는 거죠. 겨울에는 활동량이 줄고 땀도 적게 나니 싱겁게 먹는 게 나아요. 따뜻한 국물로 체온을 유지하면서요. 나이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젊었을 때는 신진대사가 빨라서 염분 배출도 잘 돼요. 조금 짜게 먹어도 괜찮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염분을 잘 못 배출해요. 그래서 싱겁게 먹어야 하죠. 하지만 너무 제한하면 또 문제입니다. 극단적으로 싱겁게 먹으면 식욕이 떨어져요. 영양 섭취가 부족해지죠. 근육이 줄고 기력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적당한 짠맛은 식욕을 돋우고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요. 그래야 잘 먹고 영양을 채우고 건강을 유지하죠. 균형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정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몸의 신호를 읽는 거예요. 오늘 몸이 뭘 필요로 하는지, 어떤 음식이 당기는지, 어떤 움직임이 편한지 느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건강이죠. 다시 새벽 종점입니다. 목수는 오늘도 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하지만 뭔가 다릅니다. 손을 펴봐요. 떨림이 줄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분명 나아졌어요. 어젯밤에 다리에 쥐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갑니다. 커피를 내리기 전에 먼저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셔요. 예전처럼 차가운 물을 벌컥 들이키지 않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 그게 더 편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커피 잔에는 작은 틱을 더합니다. 소금 한 꼬집이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쓴맛이 부드러워지고 속도 편합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합니다. 현미밥에 된장국, 김치 몇 조각이요. 무턱대고 많은 물을 마시는 대신 국물로 수분과 염도를 함께 채웁니다. 천천히 먹어요.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밥알, 텁텁하지만 구수한 된장의 뒷맛, 새콤하고 아삭한 김치의 감촉을 느끼며요. 식사 후에는 가볍게 걷습니다. 집 주변을 한 바퀴 20분 정도요.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땀이 살짝 날 정도로만요. 햇볕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다리 근육을 깨웁니다. 돌아와서는 물 한 잔을 더 마셔요. 운동 후니까 조금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요. 오후가 되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손끝 떨림이 더 잦아든 거예요. 연필을 잡아봅니다. 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전보다 훨씬 나아요. 계단도 올라갑니다. 예전엔 중간에 쉬어야 했는데 오늘은 한 번에 올라갔어요. 다리가 덜 무겁습니다. 저녁 식사도 조심스럽게 차립니다.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 그리고 따뜻한 국 한 그릇이요. 짜지 않게 하지만 싱겁지도 않게요.
자신에게 맞는 짠맛과 온도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매일 조금씩 다르게 먹어보면서 몸의 반응을 살피고 있어요.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발을 담급니다. 소금을 조금 넣어서요. 혈액순환에 좋다고 들었거든요. 10분 정도 담갔다가 가볍게 마사지합니다. 종아리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에요. 침대에 누우면 금방 잠이 옵니다. 예전처럼 뒤척이지 않아요. 그는 병을 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병은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흐름을 되찾았다고 말합니다. 멈춰있던 것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요. 삶은 때로 거창한 치료보다 정확한 농도를 필요로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몸은 늘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이가 아니라 맞게, 더 세게가 아니라 더 질서 있게요. 오늘의 피로가 흐름의 문제라면 해답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당신 몸의 바다를 적정 염도로 되돌리는 작은 결심이죠. 물이 생명을 주고 짠맛은 그 물에 방향을 줍니다. 핵심은 과다나 금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맞는 농도와 리듬입니다. 그걸 찾는 순간 몸은 스스로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